지도는 다물살이가 양인인 아비 이순과 어미 정소사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양인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물살이가 자신의 노비인 윤필과 결혼해 딸을 낳으며 그 딸이 6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모두 자기 소유의 노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물살이는 양인인가 아니면 노비인가? 또 다물살이의 딸과 손자, 손녀들은 누구의 노비가 되는 것일까? 조선사회는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근거한 사회였기 때문에 정법의식에 의거해서 부계 활동을 지향을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천인 노비들에게는 정모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종모법은 말 그대로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분과 소속을 따라간다는 뜻이다. 어머니가 노비면 자녀들도 노비가 되고 그 소유주도 같다.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양인이면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자녀들은 어머니를 따라 양인이 된다. 비가 양인 남성하고 혼인했을 때는 정모법이 적용해도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가 양인 여성하고 혼인했을 때, 그러니까 노치 양처의 경우에는 이제 관례적으로 정모법보다는 이제 일천즉 천의 원칙에 의해서 노의 상전에게 그 소유권이 기속이 되고 이제 신부는 그 노비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양인이더라도 아버지가 노비면 자녀들 역시 노비가 되고 아버지의 상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조선시대 노비제도의 핵심이다. 양인과 천인을 구분하고 천인에게는 엄연히 주인이 존재한다.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비정한 신분제 사회에서 원고와 피고는 다물살이의 신분을 놓고 다투고 있는 것이다. 노비 자녀들의 신분과 소유주를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부모가 모두 같은 주인 속의 노비면 상관없지만 부모의 소유주가 각기 다르거나 신분이 다를 경우에 문제가 됐는데요. 말 그대로 경제적 이권을 다투는 것이었죠. 일단 부모가 모두 노비일 경우에는 그 자녀가 신분상 노비가 되는 것은 당연했고 어머니 주인이 소유한다는 것에도 논란이 별로 없었습니다. 문제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노비일 경우였는데요. 이는 주인들끼리의 소유권 다툼을 벗어나 왕과 양반 사이, 즉 군신 간의 아주 팽팽한 권력 투쟁의 사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본법전인 대명률을 보면 노비가 양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 노비 자신은 물론 노비 주인과 양인 여성의 집안까지 처벌한다고 나와 있다. 명나라법을 따랐던 조선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었다. 이것은 조선이 양인과 천인을 구별하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음을 뜻한다. 또한 양인과 천인의 혼인을 규제함으로써 노비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 세금과 군역의 의무를 지는 양인층의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일단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양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무, 즉 국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양인인데, 그러니까 천민이 많아지면은 국역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게 되고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인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일찍이 태종은 세금을 확보하지도 군역을 지지도 않는 개인 소유의 노비들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반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반들의 반발로 산업이 혁파가 어려워지자 그 숫자라도 줄이기 위해 노비와 양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양인으로 삼자고 했다.
그러나 양반 관료들은 이 경우에도 자녀들 역시 아비처럼 노비가 되고 그 주인이 소유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신들이 모두 노비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15세기 조정에서는 이 노주들의 입장과 국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논의를 거쳐서 조정이 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체로 국가에서 이렇게 후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가 단종대에 와서 1454년에 이제 종부법으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양반 관료들의 의도대로 노비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형국이었다. 명종실록은 나라의 법이 어미가 노비이면 어미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게 하고, 그가 양인이라도 노비를 따라 노비가 되게 하니 천인은 날로 늘어나고 양인은 점점 줄어든다고 적고 있다. 양천 간에 결혼하는 거는 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통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혼인 관계라는 거죠. 간으로 표현하거든요. 상간, 서로 이제 간했다. 불법적인 관계로 딱 표현을 해서 이제 금지시켰다는 얘기인데, 조선 후기 그 시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양반 사대부간의 고문서 보면은 병산이라고 표현해요. 서로 같이 협력해서 애를 낳았다. 이거죠. 양처 병산. 이런 말을 쓴단 말입니다. 상간이라고 쓰는 불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합법적인 개념을 쓴단 말이죠. 실제로 노비와 양인 여성 간의 혼인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를 짐작케 하는 문서가 안동의 광산김씨 집안에 전해 내려온다. 이 문서에는 태종에서 세종대에 벼슬을 지낸 김마 소유했던 노비 225구에 대한 신상이 적혀 있다. 소유한 노비의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까지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어디서 전래됐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무자한 할아버지께서 자손과 자녀와 그 손자, 외손에게 노비를 허여하는 그 분재 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해야 했다. 그래서 상속문서에 해당 노비의 부모를 기록해둔 것인데, 여기서 양처와 병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노와 양인 여성 간의 혼인이 법으로는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김모 이 집안에서 이 나온 자료에 양처 병산이 자체 생산한 노 중에서 비율이 약 3분의 1 내지 25%에서 30% 사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런 양처 병산에 관한 국가의 금지 조항이 점점 더 해이해질수록 이 비율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6세기로 갈수록 16세기 고문서에는 이런 비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김모 집안뿐만 아니라 15세기 중후반 자료를 분석해보면 30% 내외의 남자 노비들이 양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다. 이것은 노비 숫자를 늘림으로써 재산을 증식하고자 한 양반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노비를 상당히 늘어나는 방법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16세기 노비 증식의 주요 수단이고 16세기 노비가 피크를 이루거든요. 팔소. 노비끼리 혼인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계집종 상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사내 종이 다른 집안의 계집종과 결혼하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큰 손실이었다. 그래서 양반들은 다른 집 계집종과 혼인한 자기 집 노비의 전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다. 노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한 번 주고 마땅한 죄였기 때문이다. 노 같은 경우는 양인 여자를 취하도록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받는 그런 양반들의 재산 재테크의 방향에 따라서 결혼 양태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국가가 통제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양반 중심의 이익이 관철되는 사회로 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것이 우리가 이른바 뭐 사림 사대부 문화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거고.
노비는 양반